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거든요. 평소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분이셨기에 모두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에서 팀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 운동 꼭 해라. 나처럼 일만 하다가는 몸 망치기 십상이야. 그날 이후로 팀장님의 당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팀장님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걸 후회하며 결국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셨고 퇴사하기 전 식사 자리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헬스장에 등록해 헬스 트레이너에게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완전 초보였기 때문에 식단도 트레이너의 조언에 따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몸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요. 헬스장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중에 문득 병실에 누워 계시던 팀장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결국 우산을 쓰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하니 역시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트레이너가 역시 놀란 얼굴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의 말투가 묘하게 아리송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사실 저는 그 트레이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186에 근육질 몸매 잘생긴 얼굴로 여자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자랑을 하곤 했지만 그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편으로 운동 중 거울을 보는 일이 잦았고 종종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귀찮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이었거든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인 그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요. 하루는 제게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키가 173이면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요즘 여자들은 키 작은 남자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남자도 외모가 엄청 중요해요. 회원님, 여자친구 없죠? 그래서 남자도 외모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불쾌감이 들었지만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헬스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굳이 트러블을 일으켜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트레이너가 뭐라고 말하든 제 자신을 위해 헬스장에 다니는 거라는 생각을 한 채 묵묵히 운동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몸도 점점 좋아지고 자신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고민하다가 비를 뚫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헬스 트레이너가 아리송한 미소를 지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어딘가 안 좋아 보였는데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트레이너가 궁금하다는 듯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회원님,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원님, 외동이죠? 아, 네, 외동 맞아요. 거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안다니까요. 아, 네, 신기하네요. 제가 그냥 미소를 띠며 넘겼지만 그가 곧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다 부모님도 안 계시죠?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혀왔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전국을 찔렸기 때문이었어요. 네? 제가 힘겹게 대답을 하자 그런 제 표정을 보며 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그의 말에 제가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입을 뗐어요. 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러자 그는 무슨 대단한 사실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반점쟁이라니까요. 회원님 딱 보자마자 알았다니까요. 그의 예의 없는 태도에 어이없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그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부모 없이 자란 애가 있는데 걔랑 회원님이랑 비슷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없이 자란 건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따라 그의 말투가 유독 감정을 실은 듯 느껴졌는데요.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고아라는 단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근처에서 운동하던 젊은 여성 한 분이 다가오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분 부모님 안 계신 거 티 안 나거든요? 트레이너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네? 혹시 두 분이 아는 사이이신 거예요? 아는 사이는 아닌데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쪽은 부모님이 계실지는 몰라도 부모님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못 배우신 것 같네요. 순간 트레이너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근데 운동 안 하시고 왜 저희 얘기하는 데 와서 이러는 겁니까? 그러자 여성이 비웃듯 대꾸했어요. 혹시 이분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해 보이거든요. 지적으로 보이니까 운동만 한 사람으로서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긴 거죠? 아니, 내가 왜 자격지심을 느끼겠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관장님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트레이너가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해서 회원들로부터 이런저런 컴플레인이 많았던 모양으로 관장님이 트레이너를 불러다 심하게 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넋을 놓고 있던 차에 그 여성이 제게 다가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쪽 부모님 안 계신 거 티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꿀릴 게 전혀 없는데 눈치를 왜 봐요? 자꾸 눈치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날 그녀의 말이 묘하게 가슴 깊이 새겨졌고 이후로도 가끔씩 떠올리며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그 헬스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 그런 상황에 그곳을 다시 갈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꿈에 그때 헬스장에서 제 편을 들어줬던 그녀가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부모님보다 할머니께 더 정이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부모이자 친구였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예준아, 오늘은 순댓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 할머니, 나 이제 돈 잘 벌어. 순댓국밥 말고 한우 먹으러 가자. 내가 사드릴게.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아 끌며 웃었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미는 우리 예준이랑 순댓국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추운 겨울날 뜨끈한 순댓국 먹던 그때가 정말 좋았거든. 그렇게 우리는 순댓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국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가 옛날처럼 순대를 제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할미는 배부르니까
많이 먹어. 할머니도 빨리 많이 먹어.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셨는데요. 꿈에서 깨어난 뒤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출근했지만 꿈속에서 미소 짓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퇴근 후 할머니와 자주 갔던 순대국밥집에 갔습니다. 순댓국 2그릇을 시키고는 빈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계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 그릇에 순대를 올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난 많이 먹었으니까 할머니도 많이 먹어. 그날따라 정말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보니 경찰차와 소방차가 가득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곳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요. 만약 평소처럼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갔다면 저도 화재 현장에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몇 주민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그 일을 겪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꿈에 할머니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헬스장에서 만났던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는 꿈이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던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결국 고민 끝에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고 헬스장 1층 편의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성격상 그런 행동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는 제게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퇴근 후 그곳에 앉아 있었고 마침내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닥쿵닥 뛰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저를요? 왜요? 그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계속 꿈에 나와서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저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데 제가 그쪽 꿈에 계속 나왔단 말인 거예요? 제가 대체 왜 그쪽 꿈에 계속 등장을 했을까요? 그게 아무 감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머뭇거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그녀가 당차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차 한잔 하자 뭐 그런 거죠?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면 그런 거지. 그런 거 같다는 건 또 뭐예요? 그녀가 웃으며 저를 이끌고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가며 꿈 이야기부터 할머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등장한 거예요? 저는 저기 이름이 뭐였죠? 아, 예, 김예준입니다. 저는 박소연이에요. 암튼 그러니까 꿈에서 그쪽 할머님과도 제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꿈 그런 거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놀라운 반 신기한 반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만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3개월쯤이 지났을 때 그녀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백 안 하면 예준 씨가 평생 고백 안 할 것 같아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예준 씨도 나한테 호감 있는 건 맞죠? 그럼 우리 이참에 사귈까요? 그녀의 말에 제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소극적인 제 성격과는 다르게 호탕한 그녀의 모습에 더욱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소연이와 연인이 된 후 우리는 여느 커플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수연이가 워낙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좋은 편이다 보니 약간은 우울하던 제 삶에도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수연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준 씨, 우리 부모님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부모님께서? 응. 사실 내가 그동안 남자친구 없이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준 씨를 엄청 궁금해하고 계셔. 소연이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근데 혹시 내가 고아라는 건 알고 계셔? 소연이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 첫 만남 이야기할 때 내가 이미 말씀드렸지. 그 얘기 듣자마자 엄마가 예준 씨랑 내가 인연인 것 같다고 하면서 엄청 신기하셨어. 소연이가 신난 표정으로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내가 고아라고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이 별 말씀 안 하셨어? 그러자 소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할머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고아는 무슨 고아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전혀 상관 안 하고 계시니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예준 씨가 대단하다며 칭찬하셨는걸? 그 말에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엄마가 다음 주 주말에 밥 해준다고 했어. 갈 거지? 알았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수연이를 만나면서 그녀의 가족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이 소연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가족이 얼마나 단란한지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레 느껴졌거든요. 그런 그녀의 가족들에게 부모가 없는 제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소연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소연이처럼 따뜻한 분들이기를 바라며 주말 약속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 약속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소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연이 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모습에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 했는데요.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이 이것저것 제 앞에 놓아주시며 쉴 새 없이 챙겨주셨어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 봤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의 정성어린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밥을 먹는 동안 소연이 아버님도 유쾌하게 말씀하셨기에 조금씩 긴장을 풀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님이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온다고 하길래 밑반찬을 좀 만들어 봤어요. 가져가서 먹어요. 손수 싸주신 반찬을 보니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반찬들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감사,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수연이네 가족 덕분에 다시 한번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소연이네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버님께 낚시도 배우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 모두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봐주셨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날마다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예준이 불편하면 그냥 간단하게 결혼식 올릴까? 제가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두 분 손님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럴 순 없었거든요.
그러자 아버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신이랑 나랑 따로 앉으면 되겠구만. 이제 우리가 예준이 부모도 되는 거니까 내가 신랑 혼주석에 앉고 당신은 신부 혼주석에 앉아. 그럼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그러면 되겠네. 내 남편 참 똑똑하다. 두 분이 서로를 칭찬하며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두 분에게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두 분은 정말로 혼주석에 따로 앉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배려와 따뜻함으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매일이 행복한 하루하루였고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결혼식에 참석해준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밥을 사기로 해서 만나러 나갔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준이 얼굴 좋아졌다. 결혼하더니 완전 달라졌네. 전에 비해 훨씬 밝아 보여서 우리도 기분이 좋다. 친구들이 저를 보며 연신 부러워했고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장인 장모님 이야기를 듣더니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니네 장인 장모님 대단하시다. 혼주석도 따로 앉으셨잖아. 그날 우리 완전 감동했잖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들 없으니까 잘해야 해. 친구들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는데요. 그 순간 예전부터 저를 무시하던 선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없다고 이리저리 치이던 예준이가 사람 됐네. 그치만 친부모가 아닌 이상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니네 부부싸움 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마도 돌변할걸? 이래서 부모가 있어야 든든하다니까.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우를 쳐다봤지만 선우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말에도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을 텐데 아내를 만난 뒤 그렇게 행동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지라 제 안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무시받으며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가 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지도 않겠지. 예상치 못한 차가운 대답에 선우가 멍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친구들도 긴장한 얼굴로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 모두 선우가 제게 했던 것들을 전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제 결혼식에 선우가 참석을 한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우는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선우는 그 시절 정말 유명했는데요. 선우네 아버지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학교에 후원도 많이 하다 보니 선생님들조차 선우 눈치를 봤으니까요. 그런 배경 덕분인지 선우는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고 마치 자신이 왕인 양 친구들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선우를 무서워하며 대부분 그 요구를 들어줬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선우가 한 친구에게 정말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작성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기에 제가 막아섰는데요. 선우가 비웃으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디다 주저넘게 굴어. 그러다 결국 선우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선우네 아버지가 경찰서로 들어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리쳤어요. 너는 부모도 없는 게 뭘 믿고 우리 귀한 아들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라며 손을 들어 뺨을 올려붙이려고 했는데요. 경찰 눈치를 보며 곧장 손을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선우 아버지에게 읍수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순 없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허리까지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고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선우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날 이후 제 성격이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와 저는 완전히 앙숙이 되었지만 선우도 더 이상 제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할 뿐이었어요. 그랬기에 결혼식 날 선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우가 제 결혼식에 참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친구들조차도 선우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으니까요. 모임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선우가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부터 점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옛날처럼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툭툭 내뱉었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자 순간 선우가 제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저는 별말 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말만을 했을 뿐이었기에 저도 참지 않고 똑같이 선우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예전에 억울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둘이 바닥에 나뒹군 채 난장판이 나고 말았고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선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는 듯 했는데요. 저도 망설이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선우 아버지가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장인 장모님과 아내가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아내가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한 채 서 있던 순간 선우네 아버지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소리쳤습니다. 또 너야? 부모도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 했지. 내가 너 깜빵 보내버릴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그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깜빵 보냈어야 했는데 후회 막심이다, 후회 막심이야. 아마도 선우가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했던 모양으로 선우네 아버지가 제게 막말을 쏟아내며 순식간에 제 뺨을 올려붙였는데요. 그 순간 장인어른이 뛰다시피 달려와서 선우 아버지의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경찰관들도 많이 당황해하며 급히 두 사람을 말렸는데요. 선우네 아버지가 장인어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먼저 우리 아들 뺨 올려붙였잖아. 그러니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귀한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손을 대긴. 뭐? 아들? 제가 고아인데 아들이라니. 다 필요 없고 난 저는 반드시 깜빵 보낼 거니까 각오해. 그럴 수 있으면 그래 보던지. 그치만 나도 모든 인맥 동원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던지. 장인어른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선우네 아버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쌍방과시를 운운하며 좋게 좋게 합의하자고 말을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에 장모님도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한테 이따위로 하기만 해. 내가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릴 참이니까.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왔는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선우를 제외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오래전에 선우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그날 선우네 아버지가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 말에 따르면 선우가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회사 사람들과 싸워서 몇 번이나 옮겼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게 가는 회사마다 3달을 못 넘긴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 성격이 3달이면 많이 버틴 건가?
친구의 말을 들으며 올바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문득 며칠 전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뵀는데요. 선생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눈물을 보며 비록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삶이 힘들 때마다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